비 내리던 어느 바린 날이었습니다. 관을 땅에 내리려는데 땅속에서 곡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곡을 하던 여인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관 속에서 죽은 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나를 죽였느냐? 왜? 실록에 없는 이야기 설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곡간지기 복신령도 함께 빌어드리지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명망 높은 상주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찬호, 나이는 겨우 34이었으나 벌써부터 좌의정 자리까지 거론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온 명문이었고 그의 부친은 삼정승을 지낸 대감이었으며 그의 모친은 왕실의 외척이었지요. 태어날 때부터 부귀를 물려받은 그는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걸림돌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윤찬호의 장례는 장안의 모든 이목이 쏠린 일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의문의 병에 걸려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독을 의심했으나 그 흔적을 찾지 못했지요. 진찰을 맡은 이름난 의원조차 고개를 저었고 결국 위에서는 돌림병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입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가 천민 출신의 곡비 박소영을 모질게 박대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소영은 윤찬호의 집에서 3년째 곡을 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곡소리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절절하다는 평을 들었고 그 덕분에 그녀는 양반가의 장례에 자주 불려다녔지요. 하지만 윤찬호는 그런 그녀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곡비를 예인으로 대하지 않고 죄인처럼 다루었으며 심지어 그녀가 자신의 앞에 나타나는 것조차 못 견뎌 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보내는 시선은 언제나 멸시와 혐오로 가득 차 있었지요. 장례가 시작된 날, 유난히도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상여가 마당에 놓여 있었고 백관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윤찬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김 씨는 아직 30도 안 된 젊은 여인이었으나 그 얼굴에는 눈물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근엄한 표정으로 빈소를 지키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윤찬호의 두 아들이 엄숙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박소영이 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관을 향해 엎드려 울부짖었고 그 울음에는 마치 정말로 한 인간을 잃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조문객들은 그 소리에 놀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곡비가 이토록 절절하게 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울음 속에는 슬픔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박소영이 곡을 하면 할수록 그녀의 몸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바닥을 긁었고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지요. 그녀가 울부짖을 때마다 마당의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고 상여 위의 명정이 펄럭이며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지요. 어떤 이는 그녀의 곡소리에 귀신이 깃들었다고 속삭였고 어떤 이는 그녀가 실성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박소영은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관 속의 주인이 자신에게 무언가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에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가 곡을 할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 이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 울림인 줄로만 알았지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마침내 그녀는 그 목소리가 관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었지요. 박소영은 그 목소리가 왜 자신에게만 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까닭을 깨달았지요. 그것은 그녀가 유일하게 그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겉으로만 슬픔을 꾸미고 있었지만 그녀만은 진정한 슬픔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슬픔은 바로 윤찬호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겪어온 모든 고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윤찬호에게서 받은 모든 멸시와 천대를 떠올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왜 그가 죽었는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예감에 떨고 있었지요. 장례가 진행되면서 박소영의 곡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귀신에 홀린 듯 몸부림쳤고 옆에서 그녀를 부축하던 다른 곡비들이 그녀를 붙잡느라 진땀을 흘렸지요. 조문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바로 부인 김 씨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곡비가 너무 격하게 울어 얘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만 진정시키시오. 김 씨의 말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 한 줄의 슬픔도 동정도 없었지요. 그녀는 마치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근엄하고 위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가차없이 냉혹했습니다. 박소영은 그 눈빛을 보자마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는 그 눈빛에 알고 있었지요. 바로 윤찬호가 그녀를 볼 때 짓던 눈빛이었습니다. 멸시와 혐오가 섞인 그 눈빛. 부인 김 씨는 자신의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소영이 곡을 멈추자 갑자기 바람이 멎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바람이 사라지자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지요. 그 고요함 속에서 박소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에게만 들리던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몸이 떨리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여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조문객들은 길게 늘어서서 상여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박소영은 그들 중 맨 앞에 서서 곡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고 곡소리는 다시 터져 나왔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공포와 간절함이 섞여 있었지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고 그 순간 그녀의 곡소리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동시에 우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지요. 그녀가 울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와는 다른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겹쳐서 들렸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들 중 몇몇은 기절할 듯 비틀거렸지요. 하지만 상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은 산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윤찬호의 집에서 산소까지는 약 5리 남짓 되는 거리였고
길은 좁고 험했지요. 간밤에 비가 왔는지 땅은 질척거렸고 상여를 맨 사람들은 매 발자국마다 땅에 빠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박소영은 그들 앞에서 걸으며 계속 곡을 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지요. 그녀는 그날 밤 윤찬호가 죽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캄캄했습니다. 윤찬호의 집에서는 큰 연회가 열렸고 많은 양반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떠들었지요. 박소영은 그날도 곡을 하러 불려갔지만 주인이 곡을 듣지 않겠다 하여 하인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깊도록 기다렸고 마침내 연회가 끝난 뒤에야 자신이 불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녀가 윤찬호의 방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만취한 채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박소영은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곡을 하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취한 그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윤찬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눈을 뜨고 박소영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네가 내가 죽은 후에도 곡을 할 거냐?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더듬거렸지만 그 뜻만은 선명했습니다. 박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지요. 그러자 윤찬호는 몸을 일으켜 앉으며 그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숨결은 술 냄새로 가득했고 그의 말투에는 오래 묵은 멸시가 배어 있었지요. 네가 곡을 하면 사람들은 모두 너를 보고 운다. 하지만 나는 네가 우는 게 싫다. 네가 우는 모습이 가증스럽다. 왜냐하면 너는 거짓으로 우니까. 그의 서슬퍼런 말에 박소영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지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는 나를 위해 울어라. 그래야 내가 편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눈이 갑자기 풀렸고 그는 그대로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박소영은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간신히 방을 나올 수 있었지요. 그녀는 하인방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가 죽고 나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박소영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장내 행렬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질척거리는 진흙에 빠져 무거웠고 그녀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찼지요. 갑자기 하늘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천둥 소리였지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 순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빛 속에서 상여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고 사람들은 급히 산소로 향했지요. 하지만 길이 너무 미끄러웠고 누군가가 미끄러지며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상여가 기울었고 관이 떨어질 뻔했지요. 사람들은 당황하여 상여를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소영은 분명히 보았지요. 관을 덮고 있던 명정 자락이 바람에 훌쩍 젖혀졌고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흘러 떨어지는 것을. 그것은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 약병이 진흙 위를 굴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지 못한 채 상여를 바로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박소영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상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산소에 다다랐습니다. 산소는 윤찬호의 선조들이 묻힌 자리로 커다란 봉분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그중 가장 높은 자리가 윤찬호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고 곧 관을 내릴 채비를 마쳤지요. 그때 부인 김 씨가 앞으로 나서 직접 관을 내리라 명하였습니다. 그녀의 명에 따라 사람들이 관을 구덩이로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구덩이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듯한 소리였지요. 사람들은 모두 멈춰 섰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뚜렷해졌지요. 그것은 바로 박소영의 곡소리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박소영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박소영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그녀는 입을 꽉 깨물고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소리는 계속해서 들렸지요. 그것은 구덩이 속에서, 바로 관 속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모두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달아나려 했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지요. 부인 김 씨는 창백한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곡소리는 더욱 커졌지요. 이제 그 소리는 단순한 곡소리가 아니라 또렷한 말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윤찬호의 목소리였지요. 그의 목소리가 관 속에서 울려 퍼지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죽였느냐? 왜? 그 말이 되풀이되자 부인 김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고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공포의 빛이 떠올랐지요. 다른 사람들도 그 목소리를 들었고 그들은 모두 부인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박소영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지요. 윤찬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의 의미를, 그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았던 까닭을, 그는 자신이 누군가의 손에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부탁한 것이었지요. 자신이 죽은 뒤에도 곡을 하여 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하지만 박소영은 그것을 밝힐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떨면서 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는 부인 김 씨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윤찬호의 집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했지요.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곡비였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관 속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이 쳤고 번개가 산소를 비추었지요. 그 섬광 속에서 진흙 위를 굴러 떨어졌던 그 약병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감한 사람 하나가 다가가 그 약병을 집어들었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 약병에서는 독한 냄새가 풍겼고 겉면에는 선명한 손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다른 자국과 달리 그 손자국 옆에는 가느다란 가락지 자국이 함께 남아 있었지요. 집안에서 그런 가락지를 낀 이는 부인 김 씨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손자국은 바로 부인 김 씨의 것이었지요. 모두의 시선이 부인 김 씨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뒤로 물러서고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신음소리만 흘러나왔지요.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남편이 죽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찬호는 자신의 아내와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그녀가 지아비를 저버리고 마음을 바깥으로 돌린 일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다른 이와 정분이 났고 그 사실을 윤찬호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찬호는 그녀를 내치겠다 통보했고 그녀는 절망에 빠졌지요. 그녀는 명문가의 안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날 밤 윤찬호의 술잔에 독을 탔던 것이지요.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죄를 감췄다고 여겼습니다. 독은 쉬이 드러나지 않는 종류였고 그녀는 모든 증거를 치웠지요.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바로 자신의 손자국이 남은 약병을 급히 수의 자락 사이에 감춰 관 속에 함께 넣어버린 것이었지요. 그녀는 다급히 일을 처리하느라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은 이제 그녀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애워쌌고 그녀는 달아날 곳이 없었지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분명했지요.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해쳤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소영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었지요. 그녀의 곡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곡을 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가 진실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녀는 거짓으로 우는 곡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슬퍼했고 그 슬픔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지요.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햇빛이 땅을 비추기 시작했지요. 그 빛은 마치 하늘의 심판처럼 선명했고 그 빛 속에서 부인 김 씨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근엄하던 가면은 깨졌고 그 안에 진짜 얼굴이 드러났지요. 박소영은 일어나 산소를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곡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곡이란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곡을 통해 진실을 듣고 그 진실을 통해 저마다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그녀가 산소를 벗어날 때 그녀의 뒤에서 다시 한 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은 오히려 고마운 목소리였지요. 고맙다, 소영아. 그 목소리는 윤찬호의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평화만이 있었지요. 박소영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걸어갔고 그녀의 뒤에서는 산소의 봉분이 햇빛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박소영은 다시는 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장래가 자신의 마지막 곡임을 알았지요. 그녀가 곡을 할 때마다 들리던 그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의 슬픔을 대신해 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가게를 열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명문가의 비밀과
그 비밀을 밝혀낸 한 곡비의 이야기였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마침내 한 양반의 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양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청했지요.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진실하오. 나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소. 박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지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그 양반의 도움으로 책을 냈고 그 책은 조선 팔도에 두루 퍼져나갔지요. 그리고 그 책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천하게 여긴 곡비의 거짓 울음이 실은 가장 진실했고 겉으로 근엄하던 상주의 눈물 없음이 실은 가장 거짓이었다고. 그 문장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진정한 울음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사람들은 박소영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소영은 늙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장례에 찾아왔지요. 그들은 그녀를 위해 울었지만 그 울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녀를 슬퍼했지요. 그들의 눈물은 그녀가 살아생전 외쳤던 진실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소영의 관은 온통 흰 국화로 덮였고 그 위에 놓인 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곡비 박소영은 이 땅에서 가장 진실하게 운 자이다. 그녀의 장례가 끝난 뒤 사람들은 그녀의 묘 앞에 한 줄의 글을 새겼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웃음보다 눈물 속에 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조선에는 한 가지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곡소리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는 장례에는 반드시 거짓이 숨어 있다는 전설이었지요. 사람들은 곡비를 더 이상 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 속에서 진실을 듣는 법을 배웠고 그 소리가 없을 때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지요. 박소영의 무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묘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나의 울음은 진실한가? 나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 울 수 있는가 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기억되었고 그녀의 곡소리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 진실의 메아리는 세상에 길이 울려 퍼졌습니다. 잊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부활이었지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록에는 없었으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되살아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근심 거치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서령과 복실령이 두 손 모아 빕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